사람들은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부른다. 방랑자 이스마엘의 독백으로 시작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악마라고 불리우던 거대한 회색 고래와 그 고래를 잡기 위한 내용이 펼쳐지는 1956년도에 미국에서 개봉된 백경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당시 미남 배우 그레고리 팩이 27m가 넘는 모비딕이라는 이 거대한 생명체에게 한쪽 다리를 잃고 고래의 뼈를 의족으로 삼은 AF 선장 역할을 맡아 필사를 맹세하며 복수의 항해를 펼치는 내용인데요. 영화 백경의 원작 소설은 모비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영어 속어인 딕은 남성의 성기를 뜻하고 마찬가지로 모비 역시 아주 큰을 뜻한다고 합니다. 순화하면 대물이라는 뜻 정도가 되는데요. 또한 그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AF 선장과 주요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성경 속 인물들과 같다는 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를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경에 등장하는 1등 항해사의 이름이 스타벅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에 S를 붙여서 만든 이름이 바로 스타벅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 속에서 1등 항해사 스타벅이 커피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 이름을 따서 이 브랜드를 만들었다는데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학교 필독서로 읽힌다는 이 소설 모비딕은 미국의 소설가이자 수필가이며 또한 시인이었던 19세기 대문호 허먼 멜빌에 의해 1851년 10월 18일 고래라는 원제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정보를 드리자면 허먼 멜빌의 할아버지 토마스 멜빌 소령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보스턴 차 사건에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영화 백경에서는요, AF 선장과 고래 모비딕의 사투와 그 선원들의 심경 변화나 심리적 묘사에 중점을 두었지만요. 원작 소설 모비딕은 24만 단어로 구성된 고래의 종류, 서식 환경과 특징, 그리고 포경의 역사와 기술 등 방대한 지식이 들어있는 백과사전 같은 근대 장편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이 허먼 멜빌은 어떻게 이토록 그 포경에 대해 자세하고 방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1840년 그는 태평양으로 향하는 포경선을 타고 1년하고도 6개월간의 고래잡이 생활을 직접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조차 자신의 인생은 이 시점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할 정도로 대작 모비딕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도움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이런 준비 과정과 경험을 쌓기 전에 이미 어떤 계기를 통해서 크나큰 영감을 받은 바가 있다는데요. 1등 항해사 출신 오웬 체이스라는 사람의 포경선 에식스호의 놀랍고도 비참한 침몰기를 읽고 그의 아들을 실제로 만나 정보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모비딕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모티브, 실제 모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모비딕 같은 크나큰 고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혹은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19세기 포경산업은 고래에서 나오는 고기와 질 좋은 기름이 그 짭짤한 돈벌이가 되어주자 급속도로 번성되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향유 고래들은 머리 앞에서 나오는 용연향과 순수한 기름 때문에 많이 도륙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고래도 건들지 못하는 무리지어 다니는 이 향유 고래들은 성질이 더럽고 포악하였기에 처음부터 포경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712년 크리스토퍼 헛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향유 고래를 잡아서 선을 보이게 되자 향유 고래들은 포경선들의 우선순위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1819년 8월 12일 뉴 잉글랜드에서 출항한 에식스호도
이런 포경선 중 한 척이었다고 합니다. 선장은 조지 폴라드라는 사람이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오웬 체이스가 1등 항해사인 이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배는 27m의 길이에 238톤급 위풍당당한 풍채를 자랑하며 21명의 선원을 태우고 2년 반 정도의 기나긴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1820년 11월 20일 남아메리카에서 3700km 떨어진 대양 한가운데서 드디어 물이 지은 향유 고래를 만난 에섹스호는 작은 보트들의 선원들이 옮겨 탄 후 바로 사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향유 고래 새끼 한 마리에게 작사를 꽂아 넣은 1등 항해사인 오웬 체이스는 뭔가가 잘못된 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직 덜 자랐지만 그래도 거대한 어린 향유 고래의 생명이 끊어짐과 동시에 마지막 몸부림으로 그와 선원들이 탔던 보트에 큰 구멍이 나게 됩니다. 사냥이고 뭐고 하나뿐인 생명이 걸렸으니 입고 있던 옷으로 서둘러서 구멍을 메꾼 다음에 본선으로 급히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숨을 돌리던 그들에게 경악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최소한 24m 정도의 초거대 거래가 악에 바친 듯 배로 돌진해 오게 됩니다. 아마도 생을 마감한 새끼의 어미인 듯 하죠. 강력한 첫 번째 공격으로 배 옆면에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을 막느라 동분서주한 그들에게 절망의 절규가 이어집니다. 더더욱 분노에 불타고 복수를 원했던 어미고래는 1차 충격의 2배의 속도로 돌진해왔고, 두 번째 충격으로 인해 에섹스호는 항해가 아예 불가능해버리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21명의 선원들은 모두 다 살아남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품들은 거의 다 바닷속에 잠겨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보트 위에서 자신들의 본체인 에섹스호가 검은 물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무작정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그들, 이때부터 포경선 에섹스호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세 척의 구명보트에 나눠 탄 21명의 선원들과 가장 가까웠던 섬은 타히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당시 뱃사람들에게 실긴 원주민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기에 결국 그들은 그 섬의 상륙을 포기하고 4800km나 떨어져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목적지까지 60일 정도의 항해가 될 거라고 예상되었고, 그들에게 남겨진 식량을 계산해보니 1인당 하루 170g의 건빵과 0.23리터의 물밖에 배급이 안 된다는 절망적인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11월 24일 배를 덮친 높은 파도가 남아있는 건빵마저 적셔버렸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건빵을 먹었지만 건빵에 스며든 소금기는 과잉혈증을 일으켰고, 또한 갈증이 배고픔보다 더 참기 힘들었겠죠.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건 사치, 입안이 축축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만 물을 배급하였다고 합니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선원들의 낙관은 점차 절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망망대해를 표류하다가 12월 9일 어떤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섬은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것도 굶주린 그들에 의해 모두 다 고갈라 버렸던 것이었죠. 총 21명 중 18명은 두 척의 구명보트를 나누어 타 항해를 하다가 지나가던 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고, 나머지 3명은 섬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단 두 척의 구명보트에 먹을 것도 충분치 않고 마실 물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양으로 나간 건 자살행위나 진배 없었죠. 지나친 소금기와 영양실조로 설사, 고열, 잠깐 동안의 시력 상실 등 고통받던 선원들은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물도 완전히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자 선원들은 서로의 소변을 받아 마시면서 연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흑인 선원 로슨 토머스가 버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뱃사람이 항해 도중 죽게 되면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라지만 굶주림 앞에서 더 이상의 선택권은 없었겠죠. 나머지 생존자들은 이 토마스의 시체를 수장할 것인가 먹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식인종에게 잡아먹히게 될까봐 먼 항로를 선택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2달 만에 동료의 시체를 뜯어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들은 가장 분명한 사람의 표시라 할 수 있는 머리와 손발 그리고 피부를 제거해서 바다에 내던졌다고 합니다. 피가 가득히 쏟아지는 토머스의 흉곽에 입을 들이대어 그 갈증의 고통을 해소하고 심장과 간 등 장기를 드러냈고 살을 잘라내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육, 사람의 고기 맛을 보자 굶주림의 고통이 완화되는 대신 더 먹고 싶은 욕구가 강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2월 6일, 처음이 어렵지 2번, 3번째는 쉽다라는 말이 있죠. 처음엔 죽은 이들만 먹던 선원들은 시체 뼈에 골수까지 모조리 먹어치우게 되자 나중에는 제비뽑기로 죽을 사람을 정해 동료를 잡아먹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제비에 뽑힌 희생자는 선장 폴라드의 사촌동생 오웬 코핀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찾아오기 전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할 말을 남겼고 어쩔 수 없이 살해당한 뒤 굶주린 동료들에게 곧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싸그리 먹혀 없어졌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항해를 계속 이어나감과 동시에 동료를 식량으로 삼는 그 비극 역시 동반되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없이 망망대해에서 악몽 같은 95일 동안 표류하던 그들은 1821년 2월 23일 근처를 지나가던 도피노에 의해 구조되어지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은 이렇다고 전해지는데요. 도피노의 선원들이 구명보트에 올라와 생존자 전원을 살펴보니 그들의 살갗은 온갖 종기로 뒤덮여 있었고 턱수염에는 말라 비틀어진 동료들의 피가 엉겨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에도 보트의 끝에 쭈그리고 앉아 죽은 동료의 뼈에 입을 대고 골수를 빨아먹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18명의 선원 중 살아남고 구조된 사람은 선장인 폴라드와 1등 항해사 오웬 체이스, 선원 람스델, 로우렌스, 니컬슨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동료들을 먹어치우며 간신히 살아남아 끝내는 구조받았던 거였죠. 그리고 그 섬에 남았던 3명의 선원 역시 아사 직전에 간신히 구출되는 데 성공해서 에식스호의 항해는 21명의 선원 중 오직 8명만이 살아남은 참사로 끝마쳐지게 됩니다. 훗날 1등 항해사인 오웬 체이스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에식스호의 침몰이라는 책을 써냅니다. 이 책을 읽고 영감을 받은 허먼 멜빌이 자신의 경험과 함께 모비딕이라는 대작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사람을 먹었다는 죄책감과 바다에서의 악몽은 오웬 체이스의 남은 인생을 괴롭혀서 노년에는 광적으로 집에 먹을 것을 막 숨겨놓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장 폴라드는 그 사고 이후 다른 배의 선장으로 임명되었지만 또 한 번 배가 침몰하는 불운을 겪은 후 2번 다시는 배를 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에섹스호의 비극은 지금까지도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되며 수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동료를 살해해 먹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어차피 죽을 사람을 통해 다른 이들이 살 수 있었으니 용인될 수 있는 결정이다. 이러한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당시 SXO의 생존자였다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